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뉴스데이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데이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단독 채택한 데 이어 장외 집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내 결속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양측이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에 대해 야당은 극우, 편향 인사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장미란 교수의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임명을 두고 극성 비판자들의 도리 넘은 인신 공격도 계속됐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8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과천에서도 영아 시신을 유기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차주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고 견인조차 못했던 이유는 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세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하게 지키고 이웃 나라가 대한민국을 침탈하면 먼저 나서서 싸워주고 국민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대신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어제 다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어제 집회에서 1만 명가량이 모였다고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 후쿠시마 그 원전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를 이제 강하게 규탄하면서 지금 이 장외 집회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또 다른 측에서는 지금 IAEA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어제 장외 집회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과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참가자 현황을 파악할 정도로 이 대규모로 좀 조직을 했다 이런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이 당원들을 동원해서 이 대국민 선전전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어떤 주장을 폈을까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너나 마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물맛을 알아?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길거리 선동이자 민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민폐 길거리 정치, 막무가내 괴담 정치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네, 위원님, 사실 이 장내가 아니라 원내가 아니라 장외로 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정치권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론의 비판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외로 계속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국민들의 우려를 담아낼 그릇으로서의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여론을 묻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다 오염뿐만 아니라 사실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의 불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언가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을 구체적으로
짚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불안을 대신해서 제대로 대리에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는 만큼 야당으로서 강하게 투쟁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숙명 같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국회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위를 만들겠다라고 합의를 한 지 지금 2, 3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합의는 했지만 그 특위를 구성해서 오염수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뭔가 문제점을 짚는 것은 IAEA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 하자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사실상 공전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이런 불만과 여러 가지 불안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런 분노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이라는 강경한 카드를 선택했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달 전국을 돌면서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내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작 해야 될 지금 숙제를 그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잊어먹고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에서 지금 당 지도부에서 계획을 세우기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장애 집회를 앞으로 20여 번을 예정돼 있답니다. 이러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혁신위가 구성돼 있고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위임한 그런 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칫 장외투쟁을 집중하다 보면 이 혁신위가 좀 가려진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이런 세력이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괴담을 퍼뜨리가 청산가리를 내먹는다. 광우병, 소고기보다는 이게 청산가리 먹겠다고 한 배우 발언하고 차라리 이게 뭐 방송에 써도 되는지 썼기 때문에 똥을 먹을지언정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 이런 이게 괴담. 이러면 이게 우리 어민들 다 죽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85%가 아니고 100%가 방류를 반대하죠. 저도 방류 반대합니다. 방류를 찬성하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이게 방류가 돼도 이게 어민들 다 죽일 정도로 오염된 기형 물고기 이런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가짜 뉴스예요. 그 점에서 저는 이게 반국가 세력이다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태평양의 수산물을 우리만 먹습니까? 전 세계가 다 먹어요. 근데 어느 나라의 어느 야당이 이렇게 괴담 장애 집회하면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태평양 연안이든 전 세계에서 다 태평양 수산물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만 이게 국민이 특이 체질입니까? 우리나라만 이게 계속 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2011년에 사고 터졌을 때 그때는 진짜 처리 안 된 핵폐수가 하루에 300톤씩 태평양으로 그냥 쏟아져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해 잘 먹고 수산물 잘 먹고 아무 건강에 문제 없잖아요. 이제 다 처리를 해가지고 삼중소득에 중국보다 더 안전한 이걸 방출하려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야당이 전국 돌면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야당이 좀 합리적으로 제대로 우리 광우병, 사드 그때 성주 참에 얼마나 그때 가발 쓰고 노래하고 이게 계단 퍼뜨렸습니까? 이제라도 좀 이게 저는 냉정을 찾으시라. 과학과 이성으로 접근해라 이래 봅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일본 정부도 마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상징적인 질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마실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바다에 우리 인근 해안에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없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담아낸 질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국민들 지금도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원인을 마치 민주당의 선동이나 괴담 퍼뜨리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오히려 정치인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많은 정보를 더 접할 수 있고요. 많은 정보를 스스로 검색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생한 불안인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그런 불안함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지 단순히 민주당이 선동했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는 정부가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빨리 청문회 특히 구성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책들을 모두 다 동원하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막연히 야당에서 선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야는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서 이제 국정조사 특위를 이제 만들기로 서로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지난 30일 날 그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제 방류를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 채택을 했습니다. 박선민 전 최고위원님께 여쭤보면은 지금 현재 어쨌거나 특위가 합의된 상황에서 이 결의안을 서둘러서 어쨌거나 특위가 지금 청문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국민의힘이 다시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 결의안 채택을 너무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일본은 뭐 IAEA의 결과가 나온 뒤에 뭐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름부터 방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정황들이 다 보여지고 있어요. 뭐 실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밟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그렇다면 이 오염수는 한번 방류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을 다 퍼서 다시 끄집어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사실상 한번 방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최장 30년 동안 끊임없이 방류가 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한번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똑같이 여당처럼 뭐 IAEA 보고서 기다려보자, 또는 뭐 일본 정부를 신뢰해보자, 또는 일본 정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 동조할 생각이 결코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이 사안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그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과거에 보면요, 지금 현재 국가안보실장 하고 계신 조태용 전 의원께서 직접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또 내셨고요. 야당 단독으로 내셨어요, 그때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공동으로 이름 올렸고요. 현 외교부 장관인 박진 장관도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요, 이 오염수 방류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굉장히 이 어민들과 국가에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우려와 비판이 충분히 담겨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그것이 괴담이고 선동이 아니라 정당한 야당의 비판이었으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괴담이고 선동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고 괴담이다 선동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30년 동안 이렇게 오염수가 방류되는 현실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일본 정부의 데이터만을 신뢰하는 낙관적인 자세가 타당하냐, 온당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면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너무 이 오염수 문제가 정쟁의 한가운데로 놓여진 것이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도 IAEA 결과를 보고 이제 촉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이 일본 정부도 국제기구인 IAEA 결과를 일단 듣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IAEA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 건가요? 어느 정도 지금 사실 IAEA가 애초에 오염수 방류, 그러니까 일본이 해양에 방류한다라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IAEA와 좀 소통이 있었고, 어느 정도 이쪽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IAEA 검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폭넓게 뭐 연안의 해역까지 다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뭐 도쿄전력이나 이런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일본 정부의 자료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IAEA의 검증은 진행하되 그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뭐 한일 관계 복원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접 국가로서 요구할 자료들 또는 요구할 권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거예요. 알프스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오염수를 정화시켜서 내보낸다는 게 이제 일본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제기됐던 거는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삼중수소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제거되지 않는 물질이 하나 있는 것이고, 알프스가 10년간 8번 고장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30년간 알프스를 돌려야 되는데 고장이 났을 때 걸러지지 않는 이 방사성 물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자료 요구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네. 네.
저는 박성민 최고위원이 그 민주당 대표였으면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렇게 조곤조곤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 토론과 대책 마련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장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규탄의 목소리는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너나 먹어? 아니면 너희들이 뭐 물맛을 알아? 이것은 말 그대로 일본 후쿠시마 또는 일본 정부 아니면 그 방류하게 되는 일본 도쿄 전력을 겨냥하고 있는 규탄 대회라기보다는 다분히 민주당의 반대편에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비판하기 위한 이 장외 집회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 규탄과 이 장외 집회가 합리성을 띠려면 국회에서 더 많은 과학자, 더 많은 이 데이터 그리고 더 많은 이 대안을 놓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우리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이 규탄 대회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정쟁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이 논리적 대응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제 이제 결의안을 단독 채택했을 당시의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지금 그것을 재구성한 그 그래픽을 지금 보고 계신데, 한국인이 많이 없어서 골프를 치실 수 있고 뭐 쇼핑도 최대한 끌어올려 진행시키겠다라고 했고, 이 김영주 부의장은 이제 비용을 보내봐 달라라고 이제 문자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이 또 시점인지라 이 김영주 부의장이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눈 곳이 일본이에요. 좀 아무래도 논란에 좀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 내로남불독의 유분수죠. 본인들에게 일본을 이렇게 규탄하고 위험성을 이렇게 강조해서 어민들 다 죽여놓고 본인에게 일본 가서 맛집 순례한다. 일본의 맛집이 횟집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이게 일본 해가 안전하긴 해요. 뭐 가는 거 저도 찬성하는데, 근데 내로남불, 그러면 이게 일본 해가 안전하다. 나도 가서 일본 휴가 가서 맛집 갈 테니 국민들도 마음 놓고 우리 해 드십시오. 이래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김영주 부의장, 김남국의 코인보다 더 나쁘다 봐요. 김남국 의원이요, 한동훈 장관 청문회 할 때 몰래 코인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태원 참사 의논할 때, 이게 회의할 때 코인 투자했습니다. 이것도 나쁘죠. 이것도 왜 이태원 참사나 청문회 하는데 코인 투자는 나쁘죠. 그런데 김영주 의원은 더 나빠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규탄하면서 본인에게 일본 가서 맛집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안 올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계단 퍼뜨리면 한국 사람이 많이 오면 얼굴 이게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안 와서 내 혼자 가서 즐기겠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저는 표리부동화 후한무치한 완전히 내로남불 이런 행태입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본 모습이에요. 진짜 민주당 의원들요, 저는 이게 일본 해 몰래 먹을 겁니다. 네, 김영주 부의장은 일단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회 일정을 피해서 휴가 계획을 잡던 중이었고, 이 정해진 일정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동생이 일본 여행을 제안했고 비용을 알아보라고 해서 했을 뿐 아직 결정은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에 빌미를 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논란에 올랐습니다. 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는데 이 회도 아니고 수돗물을 마셔서 논란입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렇죠. 갑시다.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 좀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예. 짭짤한데 이게. 네.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과유불급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몸에 안전하다 해도요, 감정상으로 이게 못 마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화조나 이런 깨끗하게 처리해도 못 먹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접근하면요, 오히려 이게 국민들한테 비판받습니다. 쇼라고. 좀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정말 저는 김영성 의원이나 그다음에 같이 류성걸 의원들에게 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쇼 퍼포먼스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 물을 마실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몸에 안전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이게 못 먹는 물을 이렇게 마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뭐 평소에 이렇게 마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쇼를 위해서 마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분들도. 이래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수조 속 생선들도 당황했을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산시장 수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발상 자체가 너무 기괴합니다.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정치권에서 상당히 진정성이 중요한데 여당도 야당도 어떤 진정성이 좀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런 모습들 때문에 정치가 희화화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또 외면당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구차장님께서 야당 의원들이 과학적으로 뭔가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가 사실관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극단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 수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저 수조물에 어떤 그 물을 떠먹는 모습은 참 기괴하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누가 저기에 가서 그 물고기들이 담겨있는 수조에 물을 떠먹는 생각을 하는지 잘 알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아직 방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방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수조물을 떠먹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해야 될 말들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정치를 희화화하는 모습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논점, 본질을 흐리게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두고도 실제로 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그저 보여주기식 면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네, 이 불체포 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도 내세웠던 안건입니다. 위원님, 지금 의원총회에서도 이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걸 이행할 의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할 의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단 혁신위의 안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수석 대변인이 바로 냈고요. 거기에 뒤따르는 이 구체적인 행위의 실천으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임시회를 불필요하게 열지 않겠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이 날아왔을 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대답이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임시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국회의원의 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절차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하나의 구체성을 띠고 있는 뭐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도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해달라라고 하는 이 혁신위의 요구에 사실은 반쪽짜리 대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지도부가 명확한 언어로 혁신위의 1호 안건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본인들이 제시한 방법,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서약서에 서약을 해라. 라는 방법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쨌든 지금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으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꼭 응하지 않아도 사실 서약서를 통해서 포기되는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 굳이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비회기 기간을 민주당이 확보하겠다고 해서 지금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업 상태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뭐 수사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로서도 저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뭐 이른바 방탄국회라고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법원에 가서 그 구속영장이 정당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실제 심사를 받아볼 기회조차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리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내려놓겠다고 국민들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실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그럼 만약에 실제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된다면 검찰로서는 이 수사에 명운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검찰로서는 이 수사도 굉장히 신중해지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회기 기간에 영장이 청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번 여름은 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사 과정에서 좀 더 이 수사 절차라든지 그리고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한 후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9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후에 첫 주말을 맞아서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언제 만날 거냐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는 일단 휴식을 취했고 또 아마 오늘 광주하고 고향 선영 방문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님도 또 뵈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네.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서 그 일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은 두 분 사이의 신뢰가 복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 이낙연계로 불리고 있는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인데요. 지금 구자무차장님, 네.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신경전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은 이낙연의 길을 좀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재편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지금 약간 불안정한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재명, 이낙연 두 투톱으로 민주당을 어떤 다시 내년 총선에서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주당을 새롭게 리뉴얼하려고 시도할 것이냐,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귀국 이후 행보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중심의 어떤 그 대표 체제를 도와주는 보완제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만약의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로서 이낙연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을 먼저 찾았고, 호남을 찾기 전에 호남에서 배출한 유일한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이후에 호남을 방문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 뿌리이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날 일정을 잡겠다라는 이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어려우니 이낙연 대표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이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각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두 달째 30%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긍정, 부정을 바꿀 만큼의 뉴스나 사안이 없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그 야당의 좀 시각을 좀 보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가 없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 지금까지
대통령이 뭐 해외에도 나갔다 오고 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지지층에서 그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지지층의 변동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지율의 변동이 크게 없다는 것은 이 중도나 무당층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네. 결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의 흐름 자체가 확장성이 있는 행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본인을 계속해서 지지해왔던 콘크리트 지지층을 계속해서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지율의 성장이나 아니면 눈에 띄는 확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에 인선을 통해서도 좀 논란이 많이 있는 만큼 사실은 뭐 극우 유튜버 인사들을 뭐 차관급 인사에 내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은 사실 지지층에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들게 하는 것이고 중도층이나 뭐 무당층의 국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 인사에 대한 의문도 분명히 제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정 지지율이 뭐 아직까지는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는 계속해서 미동하지 않고 간다면 사실 개각이나 인사를 이렇게 단행하는 것은 지지율을 좀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혀 사실은 점수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이 개각이 어떤 쇄신의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개각을 점수로 매기라면요. 한 98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럼 이게 왜 제가 2% 부족하냐? 이번에 그 개각할 때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저는 임명했어야 된다. 근데 임명이 좀 보류가 돼 있잖아요. 이 점에서 2% 아쉽고 지금 임명된 분들은 제가 보기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두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개각은 실세 장관의 실세 차관의 조합이다. 전북에 어떤 분들은 차관이 실세로 오면 장관이 허수아비냐. 이거 잘못된 시각이에요. 장관과 차관의 역할이 다르고 다 이게 실세가 돼서 지금 이게 공무원들 복지부동 많습니다. 제대로 이게 일해봐라. 속도가 믿게. 저는 원희룡 장관도 실세고 국토부 새로운 차관도 실세가 되는 이런 이게 조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박승민 최고위원들이 금방 또 거구 운운했잖아요. 이 거구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이란 말도 이게 함부로 쓸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거구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자유민주적 통일을 지향합니다. 자, 그럼 여기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있으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김정은이 통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까? 우리가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3대 세습 체제가 독재가 무너져야 제대로 여기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자가 거구입니까? 거구는 뭐냐? 바로 이제 히틀러, 나치즘 또는 무솔리니, 파시즘 이런 게 거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 데서 야 거구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요. 특히 김채환 국가 인재개발 그 원장 있잖아요. 이분 이게 유튜브를 다 보고 저는 비판하는지 의문이에요. 제가 이게 시사이다 유튜브 논란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예를 들어 이게 군인들 마스크 벗을 때 우리 왜 군인부터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 안 하게 하느냐? 혹시 이게 군인을 생체 실험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마스크를 비판한 거지 생체 실험 비판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거구라는 말도 좀 이게 팩트에 따라 신중하게 써야 된다 봐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차관으로 가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이제 속도를 좀 내달라, 속도감 일하기를 좀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자용 차장님.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제 부처가 속도감 있게 일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지금 1년 하고도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5년 임기 중에 이 5년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는 이제 이미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아직 관료 사회도 그렇고 정부 산하기관 기관장들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호흡을 맞춰서 국정에 어떤 이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인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팀 윤석열 이렇게 국정 이 기구가 개편됐다 이런 평가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각 부처의 차관으로 가서 성과를 좀 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한 이후에 차관 신임 차관들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점심도 걸러가면서 이권 카르텔을 깨달라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특별히 당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눈에 띄는 곳은 통일부입니다. 이번 1차 개각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장차관과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싹 바뀌었는데 특히 이제 차관 같은 경우는 외교관 출신의 문승현 주 태국 대사를 임명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루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통일비서관에는 기자 출신의 교수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통일부의 역할에 좀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통일부가 본연의 기능을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북한의 통일 방안이고 우리의 통일 방안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 방안이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김영호 교수님요. 제가 이게 과거의 논문이나 책도 검토해 보면 진짜 이게 헌법 정신에 투철한 통일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분이 거구 인사가 아니고 상당히 헌법 정신에 충실한 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특히 김수경 통일비서관 이분은 우리 채널A 방송 패널로도 많이 활동하신 분이에요. 이분 평소에 발언 중에 거구 발언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통일부는 전부 북한에 퍼주거나 눈치 보거나 북한 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이제 통일부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첫째는 북한 인권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탈북자 보호운동. 이걸 중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 인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탈북자들 정말 그동안 5년 동안 서로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제대로 탈북자를 보호해야만 우리 자유민주통일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대북 강경파인 김영호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야 온도차가 큰데요. 김영호 후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통일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칙이 있는 그리고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된 상황에서는 그런 남북 간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를 해야죠. 강압적인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도 추진하고 있지 않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 후보자가 과거에 김정은 정권 타도 그리고 체제 파괴 이런 발언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북 관계를 조율하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격한 사람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국방부 장관에는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통일부 장관에 과연 어울리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 내정자가 과연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적인 그런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통일부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된다는 부분도 또 일견 수긍이 됩니다. 다만 또 통일부는 통일부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데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고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물꼬도 열어놓고 그리고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또 통일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강경한 대북론자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잘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11개 부처에서 12명의 차관이 바뀌었는데요. 반가운 얼굴도 보였습니다. 이 문체부 차관의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교수가 깜짝 발탁되는데요. 과거 채널A에 출연했었는데 당시 얘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조금 더 대표성 있는 자리에 가서 더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제가 체육인을 대표해서 체육인들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체육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체육의 전문성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제가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정치적인 해석은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고.
네, 지금 장 내정자는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전문성 등을 두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사실 전문성 때문에 이제 반발을 하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선수로서 역할을 하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차관이 된다는 것은 행정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뭔가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행정가로서 과연 이 문체부라는 부처 내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우려 섞인 시각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민환 선수의 차관 내정 인사는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실제로 선수를 했던 또는 국가대표를 하셨던 이런 분들을 이제 문체부 차관에 임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인 적극 행정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다른 인사들은 사실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지만 장민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께 워낙 그동안 많은 신뢰를 쌓아왔던 인물이고 또 행정가로서 분명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차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여러 이제 공무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또 현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점도 분명히 동시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강하게 평가절하를 하거나 악플을 달거나 이런 일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정 차장님. 네. 어쨌거나 장민환 교수가 차관으로 임명된 데에는 구체적인 배경이 있어서인 거잖아요. 네. 어떤 원인으로 이제 기용이 된 거죠? 일단 장민환 선수는 선수로서도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이 지도자의 길로 걸어서면서 이 용인대 지금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체육인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체육행정 그리고 체육 정책에 이르기까지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관 발탁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장민환 차관의 발탁은 그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꾸준히 차관으로 좀 발탁이 되었거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체육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체육행정 그리고 국정 홍보에 이르기까지 대회 국위를 선양한 이 올림픽 선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국정 홍보 또는 대한민국 홍보가 필요한지 이런 홍보 정책에 이르기까지 아주 새로운 이 참신한 시각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개각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개각을 두고 나라가 걱정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극우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네, 이 대표의 극우 대통령, 이 발언을 두고 나온 비판인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연이어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종전선언을 중시했던 전 정부를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극우라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극우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상대 진영을 이렇게 극우를 하는데 극우라는 건 게 아까 제가 히틀러나 무솔리니 이야기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근데 반국가 세력은요. 제가 이게 예를 3개만 들어보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 6.25를 북한의 남침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6.25를 미국이 먼저 침략해서 중국이 참전한 미중 대리전이다.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걸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이거는 아무리 제가 이해해도 6.25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 또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북한의 핵이 위협적이니까 사드나 막아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세력은 이런 세력이 있더라고. 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더라. 그래서 이게 유엔의 제재를 풀어주면 핵 포기하겠더라. 이거 국민 자해행위 아닙니까? 이걸 이게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종전선언은요. 제가 여기 역사 통계를 봤더니 전쟁이 제일 많이 난 거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 전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독소 불가침 조약 기억나시잖아요. 결국 평화는 종이 위에 잉크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 군사력과 이 군사력을 언제든지 사용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 이게 평화고요. 종전선언 100번 하고 평화협정 1000번 맺고 그래서 이게 유엔에서 해체하고 미군 철수하고 이게 평화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망국의 길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예를 들면서 반국가 세력이다. 저는 뭐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아주 적절한 표현을 봐요. 네, 변호사님 지금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이 남북 상호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고 이 야당은 비핵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봤던 것 같거든요. 이런 시각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종전선언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그 평가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민이 평가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리고 2018년 그 4.27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도에 그 북미 회담 에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도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인 것입니까?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만으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 그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국민적으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여야 간의 그런 정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말씀을 쓰시는 것 자체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야의 협치를 위해서도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말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라는 단어와 지금 반국가 단체가 부딪히고 있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언어가 좀 순화가 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종전선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핵과 미사일 위기를 낮추고 북핵과 미사일을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주장만 있었지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 정부에 대한 심판이 윤석열 정부 탄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분석,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언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조아라 앵커의 코너죠. 이 뉴스 조아라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뉴스 조아라입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방치됐던 신생아들. 이른바 그림자 아기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최근 잇따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겹쌍둥이 출산 가족을 향한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충북 청주시에서 쌍둥이를 2번이나 출산한 이혜원, 손누리 씨 부부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3년 전 쌍둥이를 품에 안았는데 지난 3월 다시 이란성 쌍둥이 하준, 예준군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뒤 아내 손 씨가 하반신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이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남편 이 씨가 출산 휴가를 내고 병간 후에 힘쓰고 있지만 이 기존의 쌍둥이에다가 곧 병원에서 나올 예정인 하준이, 예준이까지 도저히 한꺼번에 돌보기 힘든 상황에 처한 거죠. 이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주시가 각종 지원금 신청을 돕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고요. 이 시민들도 지역화폐 앱으로 사용 후 잔액을 기부하며 십시일반 힘을 보탰습니다. 쌍둥이를 연속 출산하는 겹쌍둥이는 10만 분의 1 확률로 매우 드문 일이라는데요. 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그칠 뻔했던 겹쌍둥이 출산의 기적이 이 겹경사로 마무리되게끔 이웃들의 온정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최근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 및 유기되는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사망한 영아가 총 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구자홍 차장님, 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이제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하나의 단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출생이 돼서 이 국가가 시행하는 그 예방 접종은 맞았지만 부모가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만 그 사람이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되면서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병원에서 접종은 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한 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이 영아에 대한 어떤 그 안 좋은 이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영아 살인이 9건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총 지금 신고 안 된 영아가 2,000명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좀 우리 사회의 그 어두운 단면이 조금씩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방치로 인해서 사망 또는 살해된 사례가 5명, 과천, 수원, 대전, 거제에서 있었는데 이 경찰이 과천시로부터 의뢰받아 긴급 체포한 50대 여성은 하루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때문이라는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긴급 체포 석방과는 별개로 처벌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 이제 그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일단 이제 공소시효는요, 그 법정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법정형이 뭐 3년 이하다. 이렇게 가벼우면 공소시효도 짧고요. 네. 그다음에 법정형이 높아지면 공소시효도 높아지고 또 요즘 이게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그 사체 유기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형량이 낮아요. 사체 유기는 이게 징역 형량이 낮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아마 이게 석방은 됐는데.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다운 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졌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조사가 필요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다운 증후군이라서 이게 갑자기 숨지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이게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이러면 이게 그 유기치사나 죽었으니까. 네. 심지어 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도. 왜냐하면 이게 그 부모는 아기를 돌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아기한테 뭐 젖이나 음식을 안 줘서 이게 사망 이르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도 가능한. 따라서 저는 최소한 이게 유기치사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수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이 2015년부터 있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 아기들이 대부분 수일 내에 사망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방치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유기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자연사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2015년 그 경이었고 또는 뭐 4년 전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한 지금 사건도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 아기가 이제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시신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뭐 부검을 통해 그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망이 과연 자연사인지 유기로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살해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거나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체 유기나 이런 부분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공소시효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그 아이가 죽는 데에 그 부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진상조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수사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분명히 수사기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당시에 시신은 남아있지 않더라도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실관계, 진상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역별로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건 이제 수원지법에서 이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서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수원지법에서 결정이 될 전망인데요. 선욱 변호사님, 원래 이 당초에 친모 진술이 이제 숨진 아이를 당시에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이 진술을 번복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어떤 그런 판단의 요소가 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냐면? 그렇죠. 이게 그 아마 진술의 그 구체성과 일관성 이게 가장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따져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이게 진술이 번복된 거는 상당히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텐데 지금 수원 냉장고 시신 사건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차장님. 네. 이 나머지 사건들도 살인죄를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경우에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좀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형법에는 아직 그 영아 살인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출생 신고하기 전에 만약에 이 살인 행위가 있었다라면 영아 살인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은폐하거나 이런 의도성이 있다라면 살인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건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법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제는 국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영아 살인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영아 살인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로 통합해서 적용해야 되느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국회에서 이 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4년 전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서 지금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된 그 여성의 경우는 사실은 저는 이게 갓 출산한 아이를 데려와서 사흘간 집에 방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기치사를 넘어서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아닌지를 좀 수사기관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가 출생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은 나이라고 한다면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아이거든요. 그 아이를 사흘간 방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형량도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어쨌거나 이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부랴부랴 대책 마련이 좀 나서고 있는데 또 한 가지의 좀 대책이 출생 통보제입니다. 이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서준욱 변호사님, 이 법의 좀 실효성은 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용이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출생 통보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게 안 되니까 출생 신고를요. 보통이 뭐 한 달 이내 해라. 근데 그걸 안 하면요. 제가 보기에 과태료 5만 원 논다고 하더라고. 지금 현재 과태료 5만 원. 네. 그래서 이게 출생 신고를 늦게 하거나 뭐 제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 출산보다 호적 생일이 한 10개월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바로 이게 출생을 통보해주는 이게 이제 그 시행이 되는 건데, 근데 또 이것도 조금의 그 부작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미혼모 여러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아기를 낳겠다. 네. 이러면 이게 더 위험합니다. 나 이게 숨기되겠다. 그런데 집에서 그러면 혼자 하다가 의료기관을 못 가게 되니까 통보가 되면 이런 게 부작용.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보완책들, 뭐 보호 출산이나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 출산제를 두고는 아직까지 여야의 이견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번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이라든지 보완 제도의 마련이 절실해졌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사실 과거에도 몇 차례나 이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사실 출생 통보제뿐만 아니라 보호 출산제까지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과거에 논의가 됐었던 것이고 처음에 했던 이유는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것이 임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무분별한 뭐 익명성에 기대서 또는 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좀 출생을 하게 되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국회가 이 논란을 이번에는 절대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결국에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법이 부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무려 일주일 동안 막은 차주가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주변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작업 차량들이 오늘까지 6일째 못 나가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주차를 못하니까 영업 손실이 있는 거고. 관리단의 수입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이 있고 저는 못 살 지경, 잠도 못 자고 어제는 스트레스 받아 죽을 지경이었죠. 네, 지금 생생한 인터뷰 좀 보고 오셨는데 고장무 시장님, 네.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인데요. A 씨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무려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지하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는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서 차량 그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이 주차함으로써 다른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일주일 동안이나 저렇게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인터뷰도 보셨습니다만 다른 세입자가 볼모가 돼서 조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일주일 정도를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당연히 그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놨으니까 그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입주민들도 차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 관리단과의 어떤 그 요금이라든지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툼은 또 다툼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M1 그냥 그 입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주차 알박기 행위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일반 교통방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소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권리 행사다라는 이유만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사실 경찰이 이제 차량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했다가 또 기각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참으로 막막한 상황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사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이슈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강제 견인이 안 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저는 다툼이 많은 게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도로법의 도로하고요. 도로교통법의 도로가 달라요. 도로법의 도로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러면 저기 이게 지하 주차장이니까 도로법의 도로는 아닌 거는 명백합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2조 4호에 보면요. 불특정 다수인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는 또 적용됩니다. 네. 중요한 게 도로법의 도로가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공개된 도로, 공개된 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게 차단막이 있잖아요. 차단막이. 저는 이게 공개된 거로 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보통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저거는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도록 공개된 이런 게 도로교통법의 도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견인을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온 게 이제까지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지자체나 견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게 그 차단막은 돼 있지만 누구나 이게 보통 그 입주민들은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되고 그렇죠. 저렇게 음주운전은 분명하거든요. 물론 여러 특례가 있지만 따라서 이게 그 도로교통법의 도로 개념을 조금 확대해서 저런 지하 주차장이나 또는 이게 여러 대학군에는 여러 군데 있잖아. 이런 데도 좀 이게 넓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저는 견인도 가능하다. 이게 좀 해석에 상당히 많은 다툼이 있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임차인인 이 4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경찰 조사에서 권한 없는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와 주차비를 요구해서 화가 나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임차인들은 주차비가 좀 면제되거나 아니면 월 주차비를 내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부당한 관리비나 주차비를 요구했다면 이 부분도 또 경찰 조사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경찰로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행위 동기를 찾는 과정에서 과연 관리단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리단과 그 임대인 간의 어떤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도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입구를 바로 막아버리고 다른 세입자들에게 또 피해를 끼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 건물 입구를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관리단 쪽 입장도 살짝 전해드리면 어쨌거나 적법한 절차로 본인들은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와는 별개로 오늘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가 확대됐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에
차를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장차장님, 네. 이제 뭐 인도에 주차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원래 사람이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소화전이 있는 5m 이내 도로라든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도로 또는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도로나 횡단보도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에는 1분만 주차하더라도 이 주차 위반 딱지를 떼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에 주차하는 것만큼은 조심하고 삼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장님, 그러면 인도에 올라와 있으면 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인도에 주차돼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신고가 되면 이 관할 그 구청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 과태료 딱지를 부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도 1분 이상 주차하고 이 차주가 가버리면 네. 그걸 이제 다시 입증해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요즘의 경우에는 이제 CCTV로 충분히 사후에라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도에는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에도 그 사유지 인도가 있거든요. 네. 개인 땅, 자기 장사 이럴 때는 이게 세워놔도 됩니다. 네. 사유지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어쨌거나 1분만 세워놔도 이렇게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악의적인 그런 민원성 그런 신고도 많아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조금 더 고조될 수도 있겠다. 그렇겠죠.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요. 어쨌든 필요한 제도였기 때문에 개선을 했고 이것이 잘 홍보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주차장 알박기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뉴스의 라이브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박 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같은 날 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40에서 50만 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따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은 지나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는 새 시행령이 공포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네, 남부 지방에는 오늘 비 소식이 있으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에는 뉴스의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